언니, 외로운 마음으로 결정한 재혼은 더 늦게 후회할 수도 있어. 남편을 떠나보낸 뒤 9년 동안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아픈 날도 저녁밥 앞에서도 사람 하나 없는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기댈 사람이 생기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혼 2달 만에 저는 그 집에서 아내가 아니라 눈치 보며 숨죽여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체 그 재혼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 집 현관문을 처음 열던 날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문 너머로 낡은 신발장이 보였고 왼쪽 벽에는 달력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넘기지 않은 달력이었습니다. 몇 달치가 그냥 쌓인 채로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집에 살림하는 손길이 얼마나 오래 없었는지를 짐작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고 현관 매트는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혼자 살았던 흔적이 그런 데서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집도 나처럼 오래 쓸쓸했구나 싶어서요. 그 생각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건 9년 전이었습니다. 병이 길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던 날부터 마지막까지 3년 가까이 병원 다니는 일이 저희 부부의 일상이 됐습니다. 투병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약 챙기고 주사 맞히고 식단 맞추고 병원 일정 관리하고 몸은 고됐지만 어디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챙겨야 할 사람도 걱정해야 할 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이유도 전부 한꺼번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공백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잠은 자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제각각 자기 살림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거였으니까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지방에 살았고 명절에나 올라왔습니다. 그나마도 바빠지면서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쁜 거 알면서 더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짧게 끊고 나면 그 뒤의 저녁이 더 길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편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밥을 늦게 먹어도 뭐라는 사람이 없고 빨래를 며칠 쌓아둬도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편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사람 없는 생활에 익숙해진 것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익숙해진 것과 괜찮아진 건 다르다는 걸요. 아침이면 혼자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점심은 전날 남은 반찬으로 때우고 저녁엔 TV 소리라도 켜둔 채 밥숟갈을 들었습니다. TV에서 누가 떠들어야 밥상이 덜 쓸쓸했습니다.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생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픈 날이 문제였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무릎이 쑤셔도 혼자 누워 있으면 이 방 안에 저밖에 없다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외출하려고 현관에 섰는데 우산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건 오래전에 버렸고 제 것은 어디서 잃어버린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우산 하나 없어서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면 혼자 병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왔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건
그건 다른 얘기라고요. 그 생각이 한번 들고 나니까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안에만 있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봉사에 나가게 됐습니다. 반찬 나눔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댁에 반찬통을 갖다 드리는 일인데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보내려고 나갔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덜 외롭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다들 오래된 사이처럼 보였고 저는 혼자 구석에서 반찬통 번호 맞추는 일만 했습니다. 거기서 강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봉사하는 동안 크게 웃거나 앞에 나서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제 몫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 있으면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가 반찬통 뚜껑을 잘못 맞추고 있으면 소리 없이 와서 바꿔주셨고 무거운 상자를 들려고 할 때면 말없이 먼저 손이 나왔습니다. 서툰 저를 눈치채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와주면서 생색 안 내는 사람이요. 봉사가 끝난 날이면 같이 국수를 먹는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같은 방향이어서 걷다 보니 된 것이고 나중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국수 한 그릇 앞에 앉아서 태호 씨는 별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세탁소를 하던 친구 이야기,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밥 먹던 이야기, 딸이 열이 펄펄 끓던 날 밤새웠던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냥 일상 이야기를 꺼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걱정하거나 안부를 묻는 말 말고 그냥 자기 살아온 얘기를 편하게 늘어놓는 사람이요. 어느 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저녁 드시지 마세요. 늦었어도 같이 먹을 사람은 있어야죠. 그 말을 듣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이 흐려졌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오래 참아두었던 것이 그 말 한마디에 풀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동무인 줄 알았습니다. 봉사 끝나고 국수 먹는 사람, 정류장까지 같이 걷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봉사 날보다 봉사 끝나는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스스로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혹시라도 이 편안함이 깨질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괜히 말이 많아졌다가 이 사람도 멀어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러다 태호 씨가 같이 살아보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아래층에 세입자들이 있어서 늘 오가는 사람이 있는 집이라 심심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밥 2그릇 차리는 게 1그릇 차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거창하게 설득하려 들지 않아서요. 흔들리게 만드는 말을 잘 아는 사람처럼 굴지 않아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래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싶기도 했고 주변에서 뭐라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외로운 마음으로 한 결혼은 더 늦게 후회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남아있으면서도 저는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외로움은 아는데 방법을 모르는 것보다 늦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 제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저녁밥 먹을 때 맞은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없어서 9년을 버텼고 그 작은 것 하나를 찾으려다 그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순간부터 저는 아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그 집 현관 앞에 서던 날, 왜 태호 씨 딸은 저를 보자마자 미소부터 거뒀을까요? 그때 그 표정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저는 태호 씨 상가주택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 그릇 몇 개, 약봉지 담아두던 작은 바구니,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였습니다. 이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짐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태호 씨가 앞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밝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짧았는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같이 식탁에 앉아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태호 씨는 국이 조금 짜도 맛있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밥상 앞에서 맛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후엔 상가 앞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태호 씨가 한동안 신경을 못 썼는지 화분 흙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흠뻑 주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챙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녁엔 아래층 세탁소에서 올라오는 세제 냄새를 맡으며 나란히 TV를 봤습니다. 별 대화가 없어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수진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첫날 인사를 할 때 수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어색하게 굴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딸 입장에서 새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웃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아직 서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날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얼굴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하는 행동이 비슷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지도 않고 부엌으로 먼저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반찬통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김치통 옆에 뭐가 있나, 반찬은 몇 가지나 있나, 이런 걸 확인하듯 둘러봤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습관인가 보다 했습니다.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버릇이 있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관리비 봉투가 들어있는 서랍까지 자연스럽게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냥 뭔가를 찾는 건지 아니면 확인하려는 건지 그 경계가 애매했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관리비는 누가 정리해요? 태호 씨가 대꾸했습니다. 왜? 그냥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들어오고 나서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아닐 수도 있다고 스스로 달랬습니다. 그냥 꼼꼼한 성격인가 보다고요. 사위 박정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래층 세탁소 세입자분이 월세 입금 날짜를 확인하러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저도 마침 거실에 있었는데 사위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런 돈 만지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입자분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돈을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관리비 통장에 손 뗀 적도, 월세를 확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세입자분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를 한번 흘깃 보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시선이 뭔가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늦은 재혼이라 제가 먼저 예민하게 굴면 괜히 더 흉이 될 것 같았고 태호 씨도 옆에서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태호 씨한테 조용히 말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원래 좀 꼼꼼해. 그냥 넘겨.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호 씨 눈에는 그게 꼼꼼한 거로 보였던 겁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는데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더 쌓였습니다. 세입자들이 월세 입금이나 관리비 문제를 저한테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사모님이 담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 건지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를 수진이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호 씨가 무심코 꺼낸 말에서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수진은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니 딸이 아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를 대하는 태도와 맞물리니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산 과일을 냉장고에 넣을 때도 묘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공동으로 산 건지 제 돈으로 산 건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을 괜히 설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쌓이니까 냉장고 문 여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온 음식인데, 내가 쓴 돈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말이었지만 저도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이유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바꾸는 게 좋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채 안 된 사람이 현관 비밀번호 바꾸는 일에 의견을 낼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결정적인 말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손 떼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 집에 제 짐을 풀고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며 살았습니다. 태호 씨 밥상을 차리고 아래층 세입자분들 오면 인사하고 집안 구석구석 쓸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수진 눈에 저는 재산에 손 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고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밥 먹는 일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냉장고 여는 것도 서랍 여는 것도 통장 꺼내는 것도 전부 누군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에 있는데 집에 없는 사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느낌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건 아무도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외로운 건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서였습니다. 두 외로움이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66세 여자의 지옥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왜 갑자기 세입자들까지 끌어들여 저를 돈 문제 한가운데 세워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싫어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왔으니 경계하는 거겠지. 재산 문제로 예민해진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 입장에서 아버지가 재혼을 했으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 달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먼저 말 걸지 않고, 먼저 나서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래층 세탁소 사장님이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지난달 관리비 누락분 다시 보내달라는 문자 주신 거 맞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관리비 관련해서 세입자분들께 연락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모르겠다고 했고 무슨 문자냐고 물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세입자 단체 문자방에 공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누락분 재입금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보낸 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태호 씨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면서 잠깐 멍했습니다. 태호 씨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인데 보낸 사람 이름은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2층에 있었고 태호 씨 휴대폰을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낸 걸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자꾸 그 문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난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수지는 올 때마다 아버지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충전한다며 가져가는 날도 있었고 아버지 연락처 정리해준다며 한참 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딸이 아버지 휴대폰 챙기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보니 달리 보였습니다. 사위는 관리비 통장 사본을 2번이나 찍어갔습니다. 처음엔 세금 신고 때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엔 관리업체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태호 씨가 괜찮다고 하니 그냥 넘겼습니다. 게다가 태호 씨는 귀찮다며 임대차 재계약 확인 도장을 저한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저였으니까 세입자들 눈엔 제가 건물 관리까지 같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딱 좋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어느새 건물 살림을 쥐고 흔드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제야 윤곽이 잡혔습니다. 딸 부부 입장에서 저는 가장 편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늦게 들어온 새어머니, 건물 사정을 아직 다 모르는 사람, 가족도 아니고 오래된 사람도 아닌 사람. 문제가 생기면 새어머니가 건드렸다고 하면 그만인 구조였습니다. 세입자들도 저를 오래 알지 못하니 의심할 수 있었고 태호 씨도 딸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 판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태호 씨한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문자 캡처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사장님께 그 공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꼼꼼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태호 씨한테는 저녁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자 캡처를 보여주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태호 씨는 저를 믿기보다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냥 조심했으면 이런 말 안 나왔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냉장고 여는 것도 눈치 보고, 서랍 여는 것도 눈치 보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를 봤습니다. 그렇게 매일 숨죽이며 지냈는데 보내지도 않은 문자 때문에 제가 조심을 안 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제가 더 몰아붙이는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울면 감정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 결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생각했습니다. 태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딸 부부가 처음부터 저를 쫓아내려 했던 것도 그 순간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 편에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조차도요. 처음엔 단순히 딸이 예민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이 상황으로 끌고 들어온 건 수진 부부만이 아니라 끝까지 제 편에 서지 않는 남편이라는 거요. 믿어주지 않는 것과 모른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태호 씨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딸 쪽이 편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그날 밤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할 것 같았고 아들한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먼저 문제를 만들었다는 말은 더더욱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가 맡겨둔 재계약 도장이 아직 제 손에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먼저 나가버리면 그 도장 때문에라도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대신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관리비 통장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입금표도 따로 메모했습니다. 수진이 집에 올 때마다 있었던 일, 사위가 한 말, 문자가 발송된 시각, 그날 제가 어디 있었는지까지 작은 공책에 적었습니다. 크게 달라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개고 화분에도 물을 줬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디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세입자분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혹시 더 아는 게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살폈습니다. 주민센터 봉사에 나가는 날엔 출석부에 제 이름이 찍히는 걸 꼭 확인했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이 드나드는 날엔 출입 시간을 눈여겨봤습니다. 남들 눈엔 그냥 조용한 새어머니였겠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제가 잘못한 것처럼 나가지는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처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맞아들어갔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저한테 연락하게 된 이유,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가 수진한테 넘어간 경위, 사위가 통장 사본을 찍어간 시점, 따로따로 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 이어놓고 보니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 끝에 누가 있었는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를 쫓아내려는 쪽은 딸 부부였을까요?
아니면 남편까지 같은 마음이었던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싶었고 동시에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상가 1층 세탁소 재계약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태호 씨는 서류 챙기는 게 귀찮다며 저한테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재계약 확인 도장도 제 손에 있었고 서류 봉투도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봉투를 챙겨 1층 부동산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태호 씨가 곧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수진과 사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탁소 세입자분, 위층 세입자분, 부동산 직원, 관리업체 담당자까지 다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제가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자리 배치도 서류가 놓인 방향도 다들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요. 저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 빈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계약에 관여하실 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분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저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분. 그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매일 그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같이 사는 분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분들도 있고 부동산 직원도 있고 처음 보는 관리업체 사람까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보일지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감정적인 새어머니, 돈 때문에 끼어드는 여자.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장도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동산 직원이 저를 한번 흘깃봤습니다. 세탁소 사장님도 시선을 내렸습니다. 관리업체 담당자는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침묵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더러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 나눌 때 웃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 앞에서는 저를 돈 노리고 들어와 건물 일에 끼어드는 여자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빠르고 너무 뚜렷해서 오히려 더 어지러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결심이 선 건지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저는 태호 씨가 내려오면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잠시 뒤 태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 눈을 봤습니다. 제 눈을 보면 뭔가 알아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요. 그런데 태호 씨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수진 쪽을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처리해라.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바로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를 지워버렸습니다. 딸한테 다 맡긴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수진이 한 말보다 사위가 한 말보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에 서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게 그 순간 분명해졌습니다. 재계약은 수진이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류가 오가는 동안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려놓지도 다시 챙기지도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재계약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2층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오전에 켜두고 나간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태호 씨는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창피한 일도 없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태호 씨를 봤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창피한 일이 없었다는 말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가만히 있었습니다. 냉장고 뒤지는 것도 참았고, 통장 의심받는 것도 참았고, 보내지도 않은 문자 때문에 의심받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같이 사는 분 소리를 들은 게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 말들을 전부 꺼내놓으면 이 집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아둔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관리비 통장 입출금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빠져있던 마지막 조각 하나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사위 통화 기록이 겹쳤습니다. 관리업체 출입 기록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봉사실에 있었습니다. 출석부에 제 이름이 찍혀 있는 그 시각에 돈이 빠져나가고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 건지를요. 그동안은 버티면서 증거를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를 겪고 나니 조용히 있는 게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더 만만한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재계약 날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입자들도 오고 부동산 직원도 오고 관리업체 사람도 옵니다. 태호 씨도 있을 겁니다. 수진과 사위도 당연히 올 겁니다. 오늘 저를 그냥 같이 사는 분으로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꺼내기로 했습니다. 감정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료를 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세입자 단체 문자 캡처, 관리업체 출입 기록, 주민센터 출석부 사본. 하나씩 넣으면서 날짜 순서를 다시 맞췄습니다. 봉투를 닫고 나서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 봉투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냥 같이 사는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사람, 조용히 준비한 사람, 끝내 자기 이름을 지켜낸 사람으로요. 관리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정말 제 이름으로만 덮어 씌우려던 걸까요? 그 답은 이미 제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래층 상가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세탁소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통장 입출금 내역, 세입자 입금표 사본, 문자 캡처, 관리업체 출입기록, 주민센터 출적부 사본. 하나씩 펼치면서 날짜를 다시 맞춰봤습니다. 처음엔 따로따로 있던 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줄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제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사위 박정우 계좌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명목은 건물 수리비 선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리 내역이 없었습니다. 관리업체에 넌지시 확인해 보니 그 기간에 진행된 수리 공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돈은 분명히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실제로 쓰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수리비였지만 실제로는 아무 근거 없이 사위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보면서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걸 모른 척하고 넘어갔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제 이름이 먼저 불렸을 겁니다. 건물 일에 관여했던 사람, 도장을 쥐고 있던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 그 세 가지가 다 저였으니까요. 관리업체 출입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 상가에 드나든 사람은 사위뿐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그날 오전부터 병원 예약이 있어서 나가 있었고 저는 주민센터 봉사실에 있었습니다. 봉사실 출석부에 제 이름이 그날 오전 시각에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저를 의심하더라도 그 기록이 먼저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들한테 보낸 문자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태호 씨 휴대폰으로 발송된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이 사위와 통화한 직후였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는 봉사실에 있었습니다. 출석부 시각과 문자 발송 시각이 겹쳤습니다. 제가 보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문자는 처음부터 제가 보낸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제 이름을 빌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딸 부부는 건물 관리권을 아예 자기들 손으로 넘겨받고 싶었던 겁니다. 태호 씨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판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건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 가족이라고 하기엔 아직 낯선 사람을 중간에 세워두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건물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두고 나중에 문제를 한번 터뜨리면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기가 쉬웠습니다. 저는 그 판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리에 앉혀진 거였습니다. 나이 든 새어머니, 늦게 들어온 사람, 아무도 오래 믿어주지 않을 사람. 뒤집어 씌우기엔 제가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오는데 그걸 꾹 누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며 지낸 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 현관문을 열던 날 달력이 몇 달째 넘겨지지 않은 걸 보면서 내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까지요. 그 마음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정으로 터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제가 지는 겁니다. 예민한 새어머니,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게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세입자도 있고 부동산 직원도 있고 태호 씨도 있고
수진과 사위도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꺼내야 했습니다. 마침 며칠 뒤 세입자 재계약 날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빠진 자료가 있는지 다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다시 출력했고 문자 캡처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관리업체 출입 기록은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공식 확인서를 받아뒀습니다. 주민센터 봉사실 출석부 사본도 따로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개고 아침에 화분에도 물을 줬습니다. 아무도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사위가 수진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집에 와서 거실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부엌 문이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쪽으로 몰고 가면 된다고요. 아버지는 어차피 우리 편이고 세입자들은 아직 새어머니를 잘 모르니까 한 번만 흔들면 된다고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재계약 날이 됐습니다. 세탁소 세입자분, 위층 세입자분, 부동산 직원, 관리업체 담당자, 수진과 사위, 그리고 태호 씨까지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내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뒀습니다. 아무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수진은 저를 한번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위는 부동산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로 굳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사위도 저를 봤습니다. 태호 씨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천천히 받아내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계좌이체 내역을 꺼냈습니다. 관리비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날짜, 그리고 입금된 계좌번호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수리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실제 수리 내역 없이 사위 계좌로 들어간 것을 관리업체 확인서와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사위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자 단체 문자 캡처를 꺼냈습니다. 발송 시각과 제가 봉사실에 있었다는 출석부 사본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낼 수 없었던 시간이라는 걸 숫자와 기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그 캡처를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그제야 뭔가를 짐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업체 출입기록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 상가에 드나든 사람이 사위뿐이었다는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그 서류를 집어들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관리업체 담당자는 자기가 발급해준 확인서를 보면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은 저를 모른 척하는 침묵이었고 지금의 침묵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새어머니 쪽으로 몰고 가면 된다는 사위 목소리가 그 자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우리 편이라는 말도 세입자들은 아직 새어머니를 모른다는 말도 전부 다 들렸습니다. 수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위는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태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임대차 재계약 도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건물 일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이름으로 뒤집어 씌운 일은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은 것이 그 순간 단단함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오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더 이상 저한테 닿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기록 앞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태호 씨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 편을 들어주던 그 사람이 막상 기록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측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순간인데 막상 그 자리에 오니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판은 분명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풀렸는데 그 자리에 남은 게 홀가분함이 아니라 차가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겼다는 생각보다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싸워야 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저녁밥 먹을 때 맞은편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증거를 모으고 녹음을 챙기고 공식 확인서를 떼야 했습니다. 그게 슬펐습니다. 이긴 것보다 그게 더 오래 남았습니다. 판은 뒤집혔지만 그 집에서 제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정말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요.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먼저 올라오셨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괜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 올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위층 세입자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관리업체 담당자도 앞으로는 본인 확인 없이 연락망을 건드리는 일은 없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가 이긴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억울함을 증명했고 오해를 풀었고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자꾸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현관 앞에서 느꼈던 그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달력이 몇 달째 넘겨지지 않은 걸 보면서 내가 이 집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요. 그 마음 하나 붙잡고 들어왔는데 2달 만에 증거를 모으고 녹음을 챙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일 아픈 건 수진의 모욕도 사위의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제 편에 서지 않았던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그냥 같이 사는 분이라고 했을 때, 사위가 도장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태호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지워버린 건 딸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저는 그날 똑똑히 알았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태호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도 안 났습니다. 참은 건 제가 다 참았습니다. 냉장고 뒤지는 것도 참았고, 통장 의심받는 것도 참았고, 보내지도 않은 문자 때문에 눈치 받는 것도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같이 사는 분 소리 들을 때도 그 자리에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참아낸 끝에 잘못도 제 몫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말이 제가 참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태호 씨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냥 딸 편이 더 편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과 2달 함께 산 사람 사이에서 오래된 쪽을 선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이라면 저는 이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던 겁니다. 아무도 없어서 혼자인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인 것. 그 2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외로운지 이제는 압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챙겼습니다. 가져온 그릇 몇 개를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주민센터 갈 때 입던 앞치마를 접었습니다. 약봉지 담아두던 작은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파일도 챙겼습니다. 제가 직접 낸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래된 앨범. 이 집에 들어올 때 들고 왔던 그 앨범을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상자를 봤습니다. 큰 상자 2개였습니다. 2달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상자 2개였습니다. 그걸 보니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짐이 없는 게 서글픈 게 아니었습니다. 2달 동안 이 집에 제 자리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밥상 앞에도 거실 소파에도 현관 신발장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요. 태호 씨는 그날 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더 정리됐습니다. 붙잡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기척이라도 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음이 제가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붙잡을 마음조차 없었던 사람 곁에서 저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니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상자 2개를 한 번에 들 수가 없어서 2번을 오갔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고 한 칸씩 내려오면서 올라올 때가 생각났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처음 이 계단을 올라오던 날이요. 그때는 짐이 가벼웠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내려올 때는 짐은 똑같이 가벼웠는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1층에 내려오니 세탁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안에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도 아셨을 겁니다. 제가 나가는 이유를요. 현관 앞에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어서 했습니다. 저는 외로워서 결혼했지 모욕받으려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공기였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살던 집은 그 상가주택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짐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센터 봉사를 다시 나갈 수 있을지,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릇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앞치마를 원래 걸어두던 못에 걸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책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제자리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데 눈이 흐려졌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였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나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주민센터 봉사에 다시 나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건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반찬통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저도 그냥 제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혼자 국수를 먹었습니다.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채우려다가 너무 먼 데까지 갔던 것 같다고요. 빈자리가 무서워서 아무 자리나 붙잡은 거였다고요. 그런데 막상 자리를 채우고 나서 더 외로웠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내 편 하나 없는 집보다 혼자여도 마음 편한 방 한 칸이 낫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이 있어야 덜 외로운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외로움을 막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내 편이 아닌 사람과 사는 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고립될 수 있다는 걸요.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로 채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내 편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늦게 배웠지만 그래서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쫓겨난 게 아닙니다. 딸 부부가 저를 내쫓은 게 아닙니다. 태호 씨가 저를 내보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제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그 차이가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제 존엄을 지켜줬습니다. 쫓겨난 사람과 나온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나온 사람입니다. 늦은 사랑보다 더 늦으면 안 되는 건 내 자리를 스스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제는 압니다. 조금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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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